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최근 보험 시장의 변화, 그리고 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여러 뉴스들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저희가 특별히 중요한 10가지 소식을 딱 뽑아봤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랑 이게 또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이 보험금 지급 문제처럼 당장 좀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슈도 있고요. 또 시장의 새로운 경쟁 구도라든가 금융당국의 정책 변화, 그리고 뭐랄까 좀 흥미로운 상품 트렌드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 속에서 핵심을 딱 짚어내고요. 여러분께서 좀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명쾌하게 한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소식들이 꽤 많은데 이걸 한 3가지 흐름으로 묶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는 역시 가장 중요한 소비자 권리와 보호 이야기. 두 번째는 보험사들의 혁신과 경쟁 동향. 마지막으로는 알아두면 유용한 기타 정보들. 요 순서로 가보죠. 그럼 첫 번째 주제, 소비자 권리와 보호에 관한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소비자 권리, 보호, 그리고 비용. 첫 소식부터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신경 쓰실 문제인데요.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런 분쟁이 크게 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망보험금 2억 원 지급 거부 사례처럼 금액이 큰 분쟁도 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작년 전체 분쟁 건수를 넘어섰다고 해요. DB손해보험 같은 큰 회사들이 분쟁 상위권에 있다는 점도 좀 눈에 띄고요. 이거 단순히 보험사랑 가입자 간의 의견 차이, 이걸 넘어선 문제 아닐까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치료가 꼭 필요했나 아니면 이게 적절한 치료였나 이걸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보험사가 가입 시에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보험자 입장에서는 일부러 문제를 만드는 소위 블랙 컨슈머의 악의적인 민원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입니다. 소액 분쟁,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만 원 이하 분쟁에 대해서는요. 금융사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이라는 제도, 이 도입이 거론되고 있어요.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소액 분쟁에서는 확실히 소비자에게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겠죠. 약간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해지는군요. 근데 바로 그 금융당국,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네요. 정부가 금감원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내부 직원들 반발이 거세다는 소식인데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급여나 복지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일부 부서는 아예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새 조직으로 분리돼서 세종시로 이전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조직 내부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무 조건이나 처우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죠. 최근에는 노조위원장 직무정지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파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갈등이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걸 약간 밥그릇 지키기로 보기도 해요.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누려온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라던가 안정적인 지위에 변화가 생기려고 하니까 권한 축소나 근무지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 외부에는 좀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처럼 비출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개편 논의의 결과가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의 실효성 그리고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점이죠. 조직 개편이 정말 소비자 보호 강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내부 갈등으로 동력을 잃을지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조직 내부의 문제랑 또 외부의 시선이 엇갈리는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개편이 정말 보호 강화로 이어지길 바라게 되네요. 자, 다음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입니다. 보험사가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내는 분담금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신용정보를 많이 조회하는 보험사가 돈을 더 내게 한다. 이게 왜 소비자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건 한국신용정보원이 보험사들한테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을 좀 바꾸려는 움직임인데요. 기존에는 신용정보 이용량에 따라서 내는 분담금 비중이 40%였는데 이걸 50%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특히 손해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보험 상품은 생명보험 상품보다 훨씬 다양한 특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입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신용정보 항목이나 조회 횟수가 더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손해보험 업계에는 이미 상생금융 지원이나 교육세 부담 이런 걸로 힘든 상황인데 분담금까지 늘어나면 경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 증가는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험료 인상이라던가 제공되는 서비스 축소 이런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는 조금 섬뜩하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사건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010년에 있었던 이른바 산낙지 질식사 사건. 이게 최근 다시 회자되고 있다고요. 보험금을 노린 범죄 논란이 여전하다고요? 네, 꽤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보험 범죄의 심각성이랑 또 수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죠. 남자친구 김모 씨가 여자친구가 산낙지를 먹다가 목이 막혀 숨졌다 이렇게 신고를 했고 초기에는 그냥 단순 사고사로 처리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망 직전에 이 김 씨가 여자친구 명의로 2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변경한 사실, 이게 밝혀지면서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재수사가 진행됐죠.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직접적인 살해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여러 정황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의 어떤 허점이라던가 아니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보험 범죄의 특성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험제도가 이렇게 악용될 수도 있구나 하는 점, 그리고 보험 계약 시에 수령인 지정 같은 걸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험 시장의 혁신과 경쟁. 네,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좀 묵직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보험사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경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병 부담 커지는 시대에 이거 아주 파격적인 소식이 있네요. 메리츠 화재가 간병인 사용일당 지급 한도를 다시 15만 원으로 크게 올렸다는데요. 다른 회사들은 보통 한 5만 원에서 7만 5천 원 수준인데 이건 거의 2배 이상이네요. 이건 어떤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네,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보험사들이 막 앞다퉈서 간병인 지원금 한도를 높였다가 손해율, 그러니까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져서요. 대부분 다시 한도를 낮췄었거든요. 아, 그랬었죠. 네. 그런데 메리츠 화재가 다시 15만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이건 단순히 보험금 액수를 늘렸다, 이걸 넘어서요. 간병인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시장 점유율을 다시 한번 확 끌어올리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른 보험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간병 관련 보험 시장 경쟁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쩌면 더 좋은 보장 조건을 가진 상품을 선택할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높은 보장에는 그만큼의 보험료가 따르겠지만요. 정말 과감한 결정이네요. 어쨌든 시장 경쟁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특정 고객층을 딱 공략해서 성공을 거둔 사례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이 여성 웰니스 리딩 파트너 이걸 선언하고 여성 고객에 집중한 전략이 제대로 통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이라는 상품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품은 단순히 유방암, 자궁암 같은 여성 특정 질병 보장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여성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건강 문제를 폭넓게 다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과 출산 관련 보장은 물론이고 특히 난임 케어 패키지 같은 좀 독창적인 보장을 포함시킨 게 주요했어요. 이런 차별성을 인정받아서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못 내놓게 하는 배타적 사용권이라는 것도 획득했죠. 아, 배타적 사용권까지? 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 이 상품을 통해서 확보한 미래 예상 이익, 이걸 CS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고 여성 고객 수도 약 5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보험 시장에서도 타겟 고객을 명확히 하고 그들의 니즈에 딱 맞는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3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 시장에서는 이런 특화 전략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 고객에 집중한 전략이 성공적이었군요. 자, 이번에는 생명보험 쪽 이야기입니다. 보통 종신보험하면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달라지고 있다고요? 살아있을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죽어야만 받는 보험이라는 종신보험의 이미지를 좀 벗고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생명보험사들의 노력이 아주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같은 주요 회사들은 이미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중에 받게 될 사망보험금을 미리 금융기관에 맡겨두고 신탁하고 내가 아프거나 돈이 필요할 때 생활자금이나 간병비 등으로 미리 조금씩 꺼내 쓸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아하, 미리 당겨 쓰는 개념이군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다음 달부터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마치 연금처럼 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이것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더 활성화되려면 신탁 대상을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상해보험금까지 넓히고 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금액 기준을 낮추는 등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뭐랄까, 종신보험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살아있을 때 도움이 되는 종신보험이라니 이거 참 흥미로운 변화네요. 자, 마지막으로 노년기 건강 걱정을 좀 덜어줄 만한 상품 소식입니다. AXA 손해보험에서 노년기에 걸리기 쉬운 질병들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았다고요? 네, 무 AXA 올인원 종합보험이라는 상품인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질병들에 대한 보장을 한데 모은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는 물론이고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또 심장 질환 같이 노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주요 질병들, 여기에 대해서 진단비나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치매 중에서도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받았을 때 진단금을 지급하는 특약, 이게 포함되어 있어서요. 치매에 대한 경제적 대비를 미리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할 때 건강 관련 비용 부담,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기타 정보? 네, 지금까지 보험 시장의 새로운 상품과 경쟁 구도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요. 직접적인 보험 상품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두 가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계통장 시스템이라는 돈 관리 방법인데요. 이게 보험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일종의 자산 관리 요령인데요. 복잡하게 가계부를 쓰지 않고도 돈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통장을 목적에 따라 4개로 나누는 거예요. 첫째, 월급이 들어오는 수입 통장. 둘째, 식비나 교통비처럼 매달 쓰는 돈을 관리하는 소비 통장. 셋째, 적금이나 펀드 등 투자의 돈을 모으는 투자 통장. 마지막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비상금 통장, 예비 통장. 아, 4개로 딱 나누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통장을 분리해두면 매달 예산을 세우고 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료처럼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수입 통장에서 바로 이체되도록 설정해두면 관리하기 더 편하겠죠.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팁입니다. 오, 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좋은 팁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소식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현대해상에서 2025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현대해상이 내년에 함께 일할 신입사원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모집 분야는 디지털 데이터 분석, IT 정보보호, 보험 계리수리, 자산운용, 기업보험 영업, 점포 영업관리, 손해사정 이렇게 총 7개 분야로 꽤 다양합니다. 지원서 마감일은 9월 29일 오후 6시까지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날짜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특히 9월 19일 오전 10시에는 메타버스, 그러니까 가상공간에서 온라인 채용 상담회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오, 메타버스 상담해요. 네. 직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직접 참여해서 물어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된다고 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소비자 권리 문제부터 보험사들의 혁신적인 상품 경쟁, 그리고 유용한 생활 정보까지 총 10가지 소식을 아주 알차게 살펴봤습니다. 보험금 분쟁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좀 답답하긴 했지만 그래도 간병이나 여성 건강, 노후 대비를 위한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시장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구나. 이걸 실감하게 되네요. 확실히 그렇죠. 특히 금융당국의 어떤 소비자 보호 강화 움직임, 이거랑 더불어서 고령화나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발맞춘 보험사들의 새로운 시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심지어 종신보험가죠. 살아있을 때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지만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보험 시장의 최신 트렌드와 변화들을 쭉 살펴보니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보험 포트폴리오가 여전히 현재 여러분의 삶의 단계와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확신하시나요? 한 번쯤 시간을 내어서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각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